우리는 모두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사회란 도대체 왜 존재하며 또한 사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제시하는 철학 이론으로 사회계약론이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의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각 개인이 계약을 통해 사회를 이뤘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계약론의 선구자인 철학자 홉스의 주장에 따르면 머나먼 옛적 사회가 존재하지 않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순전히 각 개인의 힘과 양심에 의존했을 겁니다. 사회적인 규율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 자원은 한정돼 있으며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사람이 꼭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물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공포에 떨며 고군분투했을 겁니다.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요약하는 암울한 상황이죠.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상호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 인프라를 누릴 수 없다 보니 외롭고 야만적이고 가난하고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고 여가를 즐기고 병을 치료받는 등 행복을 위한 모든 활동에는 사회적 신뢰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하는 자연적 상황에서는 이런 걸 하나도 누릴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사회를 이뤄 사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리곤 공통의 법을 지키며 살자고 합의를 봤을 것이며 이렇게 법 집행 권력을 가진 국가가 생겨났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국가가 계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합의를 파괴하는 일이니까요. 이게 사회계약론자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사회계약론에는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제 인간의 역사에서 그런 계약의 순간이 있었는지가 아주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나라에 속한 채 살아왔을 뿐이죠. 사회 안에서 사는 게 사회 없이 사는 것보다 더 나으니 우리의 헌법과 국가 체계를 존중하자라는 합의를 맺는데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먼 조상이 그런 합의를 맺었다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국가는 그냥 부족을 이루며 살던 원시 인류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생겨났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 법 질서를 갖춘 국가를 만들래? 라고 물어보며 투표 같은 걸 한 적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홉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실제의 국가는 대부분 무력에 의해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계약에 대해서 말했던 걸까요? 홉스에게 사회계약은 일종의 사고 실험에 가깝습니다. 정말로 과거 어느 순간에 집단적인 계약이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없었으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을지 생각해보면 이 사회는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지 않은 계약을 맺고 생겨난 것으로 간주할 만하다는 거죠. 국가가 존재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 우리는 마치 자발적으로 국가의 존재에 동의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의적으로 국가의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야만적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비이성적인 사람과 다름없다는 거죠. 흔히 홉스는 절대 왕정을 옹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가 국가 권력이 한 점으로 집중돼야만 한다고 봤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암울한 자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통제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평화적으로 서로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 군인, 입법체계, 사법체계 같은 권력기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확실한 강제력을 통해 사람들을 통제해야만 사회의 평화로운 질서가 유지될 수 있죠. 홉스는 그저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절대왕정 체제가 질서를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을 거라 믿었을 뿐입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홉스는 왕권 신수설에 입각한 절대왕정이 아닌 사회계약론에 입각한 왕권 신수설을 옹호했다고 평가합니다. 끝으로 모든 사회계약론자들이 홉스처럼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암울하게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로크나 루소 같은 철학자들은 홉스와 비슷하게 사회가 상호 합의에 기초한다고 보기는 했으나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꼭 어마어마하게 야만적이고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도 나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갔으나 이따금씩 발생하는 폭력 사태나 갈등을 예방 혹은 해결하기 위해 결국 국가가 필요해졌을 거라고 봤습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본래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갔으나 인구가 늘면서 여러 갈등이 생겨났고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권력을 가진 국가를 형성하게 됐다고 봤죠. 즉, 인구가 충분히 적게 유지된다면 사실 국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뽑은 역사상 중요한 철학자 순위에서 대중적인 인기에 비해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근대 영국의 철학자 로크입니다. 로크의 사상이 중요한 평가를 받는 요인 중 하나는 자유주의에 끼친 영향입니다. 흔히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양축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 자유를 좀 더 중시하는 쪽은 보수라 불리고 평등을 좀 더 중시하는 쪽은 진보라 불리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큰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이런 자유주의의 시발점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로크입니다. 즉, 로크는 지금 우리가 발담그고 살아가는 민주주의 세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로크의 정치 사상의 핵심은 모든 인간이 사유재산을 만들 자유를 가졌다고 보는 데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은 각자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 노동을 하면서 자연을 개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해서 얻은 산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을 자유가 있죠. 자연 그 자체는 아직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점령되지 않은 빈 땅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가서 새롭게 울타리를 치고 땅을 관리한다면 그 사람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생산물 또한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죠. 로크는 이런 사유재산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인 근거를 댑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이 개입하지 않은 자연은 생산성이 낮습니다. 물론 자연 그대로의 숲이나 들판에서도 열매가 열리고 동물이 자랍니다. 하지만 똑같은 크기의 땅을 인간이 관리해서 과수원이나 목장으로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생산물을 얻으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죠. 따라서 노동을 통해 자연을 개간하고 소유물로 삼는 건 단순한 욕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좋은 일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신의 뜻을 펼치는 일이기도 하죠. 인간은 세상의 풍요에 기여한 만큼 그 산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에 이렇게 도덕적인 근거를 부여한 만큼 그는 인간이 자신의 소유물을 낭비할 권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다 사용하지도 못할 만큼의 땅에 울타리를 쳐놓고 많은 부분을 개간하지 않고 놔둔다면 그는 그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이 다 먹지도 못할 만큼의 과일을 쌓아놓는다면 그 소유권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인간은 생산물을 썩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집에 사과를 100박스 쌓아놓으면 썩어서 쓸모 없어지겠지만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영구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크는 금전적인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정당화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돈을 얻었다면 언제나 정당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서는 바로 이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가 핵심을 이룹니다. 흔히 우리는 자유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권리를 떠올립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뭘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가 코를 파든 과식을 하든 춤을 추든 그게 정치적으로 딱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투쟁할 이유도 별로 없죠. 그걸 억압하는 정부도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근대 서구 사회의 자유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건 결국 재산입니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얼마나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느냐. 로크가 활동했던 17세기에는 무역과 상업의 발달로 부르주아 계층이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족 같은 전통 권력층과 갈등을 빚었죠. 자본주의가 당연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겐 내 돈을 내 맘대로 쓰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사회에서는 돈보다 정치적 권력이 더 강력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권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사람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가능했죠. 그런데 로크는 당시 부르주아 세력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민계층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을 펼쳤죠. 그리고 이런 그의 노력이 자유주의 사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자유주의는 부유한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을 접하며 겪는 혼란이 생겨납니다. 요즘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각자 자신들을 자유의 수호자처럼 여기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주로 경제적 자유나 표현의 자유입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최소한으로만 간섭해야 하며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어떤 생각이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주로 전통적 혹은 가부장적 위계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걸 뜻합니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나 종교적인 규율 같은 것을 철폐해서 사람들이 더 수평적으로
억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로크가 발전시킨 자유주의의 이념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경제적 자유가 핵심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자유냐, 그냥 기득권의 권리만 옹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일 수도 있죠. 실제로 로크는 여성이나 하인의 자유에는 상대적으로 무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산이 있는 시민 남성의 자유를 중심에 놓고 사고한 겁니다. 이런 커다란 한계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돈은 무척 중요하며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자유는 실질적으로 현대인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